아파트가 만약에 두 채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두 채가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차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께서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첫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요즘에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해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팁이 있는데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서 8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간이 30년, 40년 이렇게 길게도 가능하고요. 이게 고정금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4% 정도 되는 이자를 가지고 긴 기간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이라고 해서 상환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체증식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금이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자는 그 원금에 비례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자가 적고 점점 늘어나는 형태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면 어차피 내 집 마련 하더라도 그 집에서 저희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대출을 받으시고 이걸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 또 상환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께서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그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만약에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출을 빨리 상환하지 않고 내가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처럼 이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셨고 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하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지금 또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굳이 이게 큰 부담이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들께서도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처럼 좋은 대출이 당분간 언제 다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대출을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우리는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갈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맞벌이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월급을 받으시고 또 이분들이 되게 절약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월급 받은 돈은 적금을 드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이분들이 또 부업을 하세요. 그렇게 부업을 하면서 창출되는 돈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시면 시드머니를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장기적인 투자 플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투자가 아파트잖아요. 내 집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고 했을 때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전략만 잘 따시면 저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 집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집을 취득을 하고 이 새로운 집을 취득한 걸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됐을 때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걸 아파트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플랜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가 만약에 두 채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두 채가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은 있는데 여기서 3주택으로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저는 꼭 아파트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가 대체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인데요.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입주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취득세를 일단 내게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4.6% 정도예요.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사서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주권 상태로 2년을 보유하더라도 일반 과세를
투자를 받고 팔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파트가 2채이고 입주권을 하나를 사서 3개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입주권을 먼저 팔게 됐을 때 2년을 보유한다 하면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상가라던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비주택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도 취득세가 4.6%예요.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보유하면 일반 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가 만약에 2채가 있다 했을 때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좀 더 절세를 하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통 많은 분들이 개인으로 투자하시잖아요. 개인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절세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무한정 우리가 늘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법인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그분들과 상담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법인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허들이 있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법인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법인 투자는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법인을 만들면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법인을 운영할 때는 항상 세무사님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세무사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세무사님과 함께 여쭤보면서 법인을 운영을 해보는 그 경험이 확실히 저를 더 많이 성장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법인은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를 법인으로 산다 했을 때는 이게 양도세 개념이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팔게 되면 그냥 법인세만 물게 됩니다.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 보통 10%를 내는데 이게 주택이 됐을 때는 법인세가 주택에 대한 중과분이 있어서 보통 20%가 더 중과가 돼서 30%를 내게 돼요.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닌 비주택인 경우는 1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는 이런 비주택을 사시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게 언제 팔아야지 일반 과세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팔면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걸 파는 시점에 대해서도 되게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개인으로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는 이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보지만 법인으로 받는다 했을 때는 이 법인에 대한 신용도를 보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그렇게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법인만 좀 더 건전하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대출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법인이 좀 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내 법인으로 수익이 들어오면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강의라던가 책 인쇄 같은 것들도 다 법인으로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법인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이 법인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출을 잘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내가 개인으로만 뭐 집을 산다던가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결혼을 한 지 15년이 됐으니까 제가 그때 신혼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도움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소치님들 중에도 분명히 이제 막 결혼을 하시는 신혼부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너무 지금 하나만 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산을 불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아파트만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종목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개인으로 투자나 내 자산을 불려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법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는 이걸 적용하면서 충분히 절세를 하고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움직이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